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104회 기출문제 실무편을 갖다가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요. 전산세무 1급에서는 지금 실무편에서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형태가 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 1번은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당 3점씩 그래서 12점이 되어 있고요. 회사도 진산산업이라고 해서 회사에 대한 그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회사가 하나 주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문제로 해서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결산사항 정리라고 해서는 8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는 원천지급 소득세에 관련된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이 10점 배점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1, 2, 3, 4번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에는 진산산업이라는 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5번은 법인 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세무 1급에서는 회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장수기업에서 이 해당되는 조정명세서 5가지를 기입하라고 출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총 한 문제당 6점씩 해서 보편적으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을 갖다가 시험을 응시하신 분이나 보신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회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또 같이 이제 연습해 보면서 회사 바꿔가면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4회에서 임시수험번호 전산세무 1급은 임시수험번호가 총 8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1자리 7개하고 맨 끝에 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감독관 번호 104회에 대해서는 90182 감독관 번호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항목들을 갖다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자 보시게 되면 104회 가장 최근에 기출된 문제죠. 회사는 진산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040. 그다음에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금 우리가 세무 1급에서는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기간 써져 있고 뭐 별다른 건 없네요. 문제 1번 해당되는 것 입력 시 유의사항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 1번부터 한번 하나씩 해결을 해가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월 15일이고요. 진산산업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수용차 2000cc를 이용하기 위하여 현주 캐피탈 주와 리스 계약, 운용 리스를 체결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는데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 밑에 나와 있네요. 리스 운용회사에서 이렇게 임차료에 대한 청구받을 때 여기 금융 리스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자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게 됩니다. 임차료는 2월 5일 보통예금에서 지급된다고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현재로서는 1월 5일, 15일 이 시점에서는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리스료에 대한 임차료 계정에 대한 것을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 보라는 뜻이겠죠. 분기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영업부 비용 계정은 800번대 판관비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차를 리스했을 때 계정 뭐라고 써요? 리스료는 임차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써볼까요? 이것도 입력하면서 보면 되긴 하겠지만 차변에 임차료 계정은 70만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대변에는 여기 당연히 부가세 매입 대급금은 없죠. 얘는 미지급금 해갖고서는 70만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주캐피탈 하면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니 우리 부가세 유형은
53번 매입에서 계산서니까 이거 쓰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뭐 70만 원 쓰면 되겠고, 품목은 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뭐 내용은 이걸로 끝이에요. 요거 그대로 자료에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을 안 시켰네요. 프로그램은 104회. 저는 벌써 이거 입력을 해놨어가지고 설치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해봐야 되니까. 자, 수험 번호는 일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이름은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설치 해주시고요. 자, 우리 푸는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감독관 번호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로 9018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진산산업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었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이 화면에서 아까 날짜가 며칠이었나요? 1월 15일 거래였었죠. 그래서 날짜 1월 15일 해주시고, 부가세 유형은 증빙서류 매입에서 계산서였으니까 53번. 그렇죠? 품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리스료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네, 하 1, 2, 3, 4 이렇게. 공급가액은 7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현주 캐피탈. 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로 해주셔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800번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현주 캐피탈 70만원. 예, 이렇게 작성하면 첫 번째 주어진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습니다. 자, 이번엔 날짜는 2월 1일이고요. 만기 3년짜리 액면금액 5천만원, 사채를 4,800만원에 할인 발행을 했네요. 그 다음에 5만원의 사채 발행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얘는 별다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야겠죠. 자,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채를 지금 4,800만원에 발행을 했으니 여기 분기를 하실 때 2월 1일 날짜에다가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이 4,800만원에서 5만원이 빠져서 입금이 됐겠죠. 금액은 4,795만원이 입금이 됐다는 뜻이겠고, 대변에다가는 사채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나중에 5천만원을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뜻.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뭐라고 쓰나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돈이 차이가 났죠. 얼마가요? 205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얘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이가 난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났어요? 205만원이 차이 났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계 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을 2월 1일 날짜에다가 이렇게 분계해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회계 전표 얘는 아니고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2월 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금액은 4,795만원, 또 차변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셔가지고 205만원, 대변에다가는 사채 금액 5천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3월 3일 거래고요. 회사는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를 중고차 상사인 주 사랑 최고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지금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기 때문에 매출이에요. 그래서 전자세금기산서를 갖다가 발행했다는 뜻이고요. 당일 전액 보통예금 이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산서상 해당 차량 운반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장부상 취득가액은 5,500만원이었고요. 매각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만원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거 특히나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돼서 문제는 우리 그 회계 1, 2급 세무 2급 할 거 없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이론 문제가 됐던 실무 문제가 됐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형태라서 분기 처리를 정확하게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됐을 때는 반드시 이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에, 여기는 차량 운반구니까요,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써주시고요. 여기 5,500만원이라고 알려줬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라고 이렇게 줬어요? 4천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요 차의 금액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장부가액이라고 불렀죠. 장부가액 금액은 1,500만원. 근데 이 1,500만원짜리를 지금 우리가 얼마에 매각하고 있냐면, 여기 세금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공급가액 2천만원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세액, 매출세액은 넣으면 안 돼요. 왜요? 매출세액은 세법상 국가의 것이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 손익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우리 거는 2천만원 공급가액입니다. 2천만원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지금 차액이 얼마가 이익이 나요? 우리 장부상으로는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1,500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각을 2천만원에 했으니 지금 차이가 플러스 500만원이 이익이죠. 우리가 이따가 회계 처리할 때 이 플러스 난 500만원에 대해서는 회계 개정에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반드시 나와야지 돼요. 이 금액이. 이게 안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목표상으로는 500만원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이 나와야지 되는데, 얘 회계 처리할 때 순서, 매각하는 순서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순서를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는 자산인데 매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없죠. 차량 운반구는 차변에 기록돼 있었던 것이니까 매각할 때는 대변에다가 빼주셔야 합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서 5,5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비용 처리했던 거의 합계금액이니까 얘는 대변에 있던 금액이라서 자동으로 얘도 차변으로 다 없애주셔야지 돼요. 여기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에서 4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와 그에 대한 비용 합계 금액을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매각할 때는 자동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인데 받아야 될 금액 2천만 원만 쓰면 안 돼요. 여기 부가세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돈 받은 계정으로 다 계정을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2,200만 원을 부가세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대금 당일 전액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다고 하고 있죠. 여기 보통예금 계정에는 보통예금 계정에는 공급가액 2천만 원과 세액 200만 원, 즉 2,200만 원이 다 이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써줘야 될 게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500만 원을 써줘야 되는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값수는 500만 원을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대변의 합계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차변의 합계 금액은 6,200만 원이죠. 금액이 2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죠? 바로 이 부가세예요. 여러분이 좀 이따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입력하게 되면 대변에 얘는 지금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여기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이 자동으로 여기 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입력하는 동시에 차량 여러분이 해결해 줘야 될 것은 얘는 위 증빙 서류들 입력할 때 자동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의 차량 운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500만 원 요 두 개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요 회계 처리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회계 처리의 답이란 말이죠.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3일자로 반영해서 제가 한번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3월 3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별다른 거 없이 매출이므로 11번 유형 과세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기준이 10수 3325 차량 대금이라고 써 있어요. 수량은 다 썼네요. 써주죠 뭐. 수량 단가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와 있고 거래처는 사랑 최고사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고 그 다음에 혼합 분기를 하셔서 자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제품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수금 여기 200만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될 건 대변에 여기 차량 운반거라고 바꿔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로 금액은 취득가액이었던 5,50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다가는 209 감가상각액 4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다 돈 받았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2,200만 원은 받았어요. 대변에 나머지 차익 금액이 계정 눌러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갖고서는 이 처분이 500만 원 맞죠? 유형자산 처분이 500만 원에서 금액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재무회계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시게 되면 3월 21일 1월 21일에 2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최강의 외화로 단기 대여금이네요. 5,000불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를 했다고 하네요. 대여 시환율은 1,800원, 회수 시환율은 1,860원. 그러면 이런 계산이 하나 지금 필요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한답니다. 대여한 돈이니까 우리가 빌려준 돈이죠. 빌려줄 때 환율 계산이 나올 때는 환율로 먼저 이해를 해놓는 게 좀 정확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대여할 때 환율 1,800원 빌려줬대요. 근데 받을 때 1,860원을 받는다면 1달러당 60원 우리가 이익이죠. 빌려준 돈에 대해서 돈을 1,800원 빌려줬는데 1,860원을 우리가 돌려받으니까 1달러당 여기 얼마? 60원이 이익이 된다. 이 정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실제로 외화 거래를 하면서 이익이 나게 되면 우리 계정을 외환차익이란 네 글자 이걸 써요. 기말에 쓰는 경우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을 때 12월 때 환율 차이에 생기는 손익은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을 쓰고요. 이렇게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돈 주고받고 할 때 환율로 차이가 날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런 계정을 사용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니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최강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빌려줄 때 1,800원 5,000달러 곱하게 되면 금액은 9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거래처 최강 써주시고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차변에 5,000달러 곱하기 1,860원 하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930만원이 입금이 됐겠네요. 그러면 30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외환차익이 될 것이고 1달러당 60원 그러니까 5,000불 곱하기 60원 하게 되면 30만원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여러분이 환율에 대한 차이가 계정 외환 차익인지 요 계정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하니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3월 21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930만원 입금이 됐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대여금 거래처는 최강 1월 있죠. 최강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9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외환차익 3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에 대한 1번 문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속서류 작성 문제로 총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수 크죠? 자,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까지네요. 수출 실적 명세서 거래처명은 생략하라네요.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 부속서류 작성하라는 문제죠. 자, 일단 날짜를 보니까 뭘부터 입력을 해야 될지 확인부터 해놓고선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써야 되는데 지금 환율만 쭉 나와있죠. 14일 거, 31일, 25일, 30일 뭔가 수출 시정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 신고번호 일단 적어줘야 될 거고 선적일자 7월 14일 거 써야겠네요. 대금 결제일은 선적일자 다음 것이니까 얘는 필요 없고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선적일자인 1250원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00불 통화는 USD 알겠고요. 두 번째 거 기타 영세율에 해당되는 것인데 외화 입금 증명서 등등 해가지고 발급일자 공급일자 나와 있는데
여기 공급일자 써주셔야겠죠. 이따가 여기 해당되는 거는 9월 25일 날짜 환율이 1210원 요거 써주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작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속서류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부가가시세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 클릭을 해서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9월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번호 아까 나와 있었죠. 수출 신고번호가 34554 67 7698 012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선적 일자는 2022년 7월 14일. 통화 코드는 아까 USD라고 그랬죠? 쓰면 되겠고 환율은 선적일자 환율 1250원, 외화는 만불. 거래처 코드는 아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중요한 건 선적일날 환율 쓸 줄 아는지 그거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고요. 저장 눌러놓고 자, 두 번째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클릭하시고 자, 직접 수출 대행했던 거 포함해서 아까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었죠. 2만 불 곱하기 금액은 금액만 넣으면 되는데 자, 2만 불에 대해서 아까 환율은 9월 공급일자 9월 25일 환율을 곱해 주시게 되면 기타 영세율을 갖다가 어디서 입력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약간 요 해당되는 것들은 앞에 거 수출 실적 내용을 입력을 했었죠. 근데 여기 국내에서 외국 법인의 공권 제외에 해당되는 그런데 기타 영세율은 아까 여기 잠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우리 입력했던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오라고 했고요. 요거는 입력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 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외화 금액은 아까 2만 불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환율은 2만 불에다가 잠깐 여기 2만 불에다가 환율 어디 갔죠? 발급일자, 공급일자 9월 25일 거 9월 25일 환율 계산기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계산된 게 2,420만 원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바로 요거 곱한 금액을
여러분들은 여기 화면에서 여기에다가 2,4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타 영세율 적용 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여기에 수출 실적 있는 거 이것 이외에 기타는 여기다가 용역에 보통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를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까 보셨던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하는 다음에 블로기를 띵 해도 안 나오네요. 그럼 수출 직접 수출에 대한 거 해당되는 거 아까 직접 수출한 거는 금액이 $10,000에 대해서 1,25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국 법인의 기타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 금액은 2,42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작성을 해주란 얘기예요. 이거 블로그에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험이라서 그런가? 자,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가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렇게 하라고 첫 번째 문제 수출 실적 내용과 그다음에 기타 영세율 문제 두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내놓았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상 뭐 부속서류만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 알면 되는 것이지 선적일날 환율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공급일자에 환율 사용해야 된다는 거, 뭐 이걸 몰라서 작성 못하실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부속서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해 보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에서 6월이겠네요. 매입 관련 매입이래요.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탭이 4개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주로는 불공사항들이 많이 있죠. 간주공급 아니면 간주공급이 불공. 자, 일단 2022년 4월 10일 원재료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 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이 발견됐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불공 처리되는 거. 불공 처리되는 사항에서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여기 아까 나왔던 문제에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필요적 다 아시는 거겠죠, 설마.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공급자란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의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그다음에 성명. 요 세 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받는 자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서 그게 오류가 되거나 누락돼도 매입세 공제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오류, 누락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사항이에요. 총 불공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작성일자 5, 공급가액 6, 세, 7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세금계산서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얘네들이 오류, 누락되게 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매입했을 때는. 자, 그런 내용을 아셨다면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얘는 공급받는 자 상호가 누락됐다고 얘기하면 얘는 뭐 별반 없이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누락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4월 10일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 배기량이 990cc라고 하면은 지금 불공사항 아니죠? 1000cc 이상이어야지 불공사항인데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개인적 용도로. 근데 얘가 개인적 용도로 지금 사갖고 왔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인 것은 우리 간주공급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 용도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1000cc 미만이라 할지라도 4월 10일 거래는 불공사항이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불공사항 6가지를 다시 한번 써드리고, 불공사항은 제가 수업하면서도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라고 얘기드렸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누락. 두 번째로는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지금 여기 4월 10일자가 바로 여기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케이스예요. 세 번째로는 1000cc 넘는 것들.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또는 유지, 구입과 유지에 관련돼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불공사항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다섯 번째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얘도 불공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돼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요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은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차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하니 개인적 용도는 법인과 무관해요. 그래서 여기 불공사항이고요. 4월 2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접대용 물품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받았죠. 매입. 문제는 접대비네요. 그래서 4월 20일 거래도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거래로 접대비 관련. 자, 5월 10일 거래 보시게 되면 공장용 토지 취득과 관련돼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요도 세금계산서 받았죠. 이는 토지와 관련됐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토지 관련 얘도 불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 구입하였으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 수취했다고 하니 지연 수취이긴 하지만 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이 불공사항 아니란 뜻이죠. 불공사항인 거는 세 가지네요. 하나, 둘, 셋.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에서 날짜는 4월부터 6월까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첫 번째 아까 불공사항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여기 한 건이었었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원, 매입세액은 150만원 이었었죠. 두 번째로는 접대비와 관련돼 있었어요. 접대비 한 건에 여기 50만원, 세액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돼서 여기 했었고, 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 것이 거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기록해 달라고 얘기했던 항목이랍니다. 작성하시고 저장 눌러 놓으신 다음에 나가시면 문제에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한 거 5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거 입력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랍니다. 자, 요게 4점짜리 문제였었고요. 마지막
요즘 그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 원천세도 그렇고 여기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여기 신고 납부 전자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납부하는 거 연습을 시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은 2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놓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 틀려서는 안 되겠죠. 왜요? 여러분 세무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험에서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걸 감안한다면 이 어렵지 않은 거 한번 잘 배워두시고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 점수 2점 딸 수 있다는 거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실 수 있는 점수는 물론 다 따야 되겠죠. 자, 이거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두루룩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죠.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해서 이익이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여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매출 및 매입 자료 아래의 내용 다른 거 없으며 세액공지 고려하지 말고 그대로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첫 번째 문제만 수행하기 위해서 신고서 불러와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10월 이기 확정이니까 12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준비는 됐고요. 여기까지 준비됐고 유의사항 부속 서류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순서를 먼저 아셔야지 돼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를 얘를 하려고 하면 첫째 얘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마감을 하지 않았고요. 얘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부속 서류들이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자신고할 때 너무 많은 부속 서류를 점수 2점 주고 그걸 연습시키려는 목적은 아니고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얘네들을 마감을 시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죠? 예, 클릭하셔가지고 확정신고인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얘가 부속설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마감 표시돼 있죠. 어떤 경우에는 여기 마감 표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다른 거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불러오시게 해서는 여기 지금은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마감 취소로 나와 있고요. 얘를 없애게 되면 여기 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감 누르면 이렇게 마감 표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10월부터 12월까지 부속서류 뭐 해당되는 거 없다고 나와 있죠? 뭐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부가가치 신고서 됐으면은 여기 마감이라고 얘를 마감을 해 놓아 볼게요. 그럼 우선 물어본단 말이지 이렇게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표 아까 마감된 거 보셨죠? 매입처별 이것도 마감된 거 보셨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아까 거기서 반드시 마감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진행이 돼요. 누르면 마감 표시 됐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여기선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자신고 있죠? 전자신고 클릭하셔서 여기 12월까지 이기 확정 정기신고 다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감했던 자료가 딱 뜨게 돼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지금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얘를 갖다가 파일로 전송할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요 제작이에요. 여기 확인하신 다음에 제작을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선택하라 그러는데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 만들려고 했을 때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잠깐만 문제에서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로 하라 했죠. 임의적으로 여러분이 원래 만드는 거랍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시고요. 또 여기도 1, 2, 3, 4, 5, 6, 7, 8 문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습니다. 확인. 그럼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됐다 그러는데 이
전자 그 파일이 제작이 완료됐다는 것은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요것도 우선 됐으니까 다음 홈택스 옆에 거 누르셔서 전자신고 진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닫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 화면이 우리가 진행해야 될 그 전자신고 순서인 거예요. 자, 전자 파일을 갖다가 변환하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 파일을 전송할 파일을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변환 순서는 여기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실무로 보여주는 거 실습을 직접 보시고 따라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제작한 파일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C 드라이브에 있다고 했었어요. 네, C 드라이브에 내 PC C 드라이브 돼 있으니까 맨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 맨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 여기 ENC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거예요. 날짜가 2022년 오늘이 11월 27일 만들어진 버전. 뭐 찾기는 쉬워요. C 드라이브에 그냥 놔두면 거기 찾기만 하시면 되니까 얘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기 하게 되면 여기 딱 끌고 들어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찾아보기 하고 그냥 파일만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파일이 이전 국세청에 전송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과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야 될 파일이 그 상태가 똑같아야지 서로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치시켜주는 작업을 확인을 해야지 돼요. 즉 우리가 만든 파일과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야 될 파일 형식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을 여기서 수행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목적상 그런 거 일일이 따질 시간 없으니까 여기 순서대로요. 형식 검증 비밀번호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있죠. 1, 2, 3, 4, 5, 6, 7, 8 입력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파일에 대한 검증이 시작이 돼요. 파일 검증, 내용 검증,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전자 파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형식 검증, 잠깐 기다렸다 내용 검증, 그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다음에 전자 파일 지출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내용들이 여기 쫙 반영돼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전자 파일 지출하기 누르면 얘 누르고 요 화면이 딱 나오면 얘 끝난 겁니다. 그럼 닫기 누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할 때 이걸 할 줄 몰라서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험 문제 아예 이런 전자신고하는 절차까지도 점수 2점을 배점해서 연습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별거 아니고 이거 하는데 제가 시간 재보니까 10초에서 15초 정도면은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럼 10초, 15초에 점수도 2점 따고 그다음에 시간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별반 어렵지 않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가 8점으로 주어져 있어요. 세무 1급의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 글쎄 어렵다는 차원보다는 여러분이 회계 2급, 회계 1급, 전산세무 2급까지 해서 여지껏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한 문제에 함축해서 여러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배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점수가 예전에 3점, 4점짜리 문제인데 세무 1급에서는 당연히 빨리 그걸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2점짜리 문제로 결산 정리사항 문제 4문제를 출제해 놓았네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이익이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대급감과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기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별반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12월 31일 날짜로요. 12월 31일 날짜로 세무 1급 돼서 이걸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될 테니까 부가세 예수금 900만 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다 빼줘야 되겠죠. 750만 원. 자, 그랬더니 우리가 납부할 금액이 생겼네요. 150만 원. 여기에다가는 미지급 세금 해갖고서는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끝나게 됐다는 거죠. 뭐 거래처 굳이 입력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입력해 볼게요. 결산 일반전표 입력인서 12월 31일자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900만 원이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75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미지급 세금 261 하셔서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당되는 거 마무리가 끝났다는 얘기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까? 2022년 7월 2일 5천만 원 차입하고 연이율 이자율 10%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자는 1년 되는 날에 지급. 돈 아직 안 줬네요. 돈 아직 안 준 상태인데, 자, 이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 12월 30일 날짜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 날짜는 똑같이 12월 30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문제고요. 금액을 계산할 때는 5천만 원에 10%면 10%면은 500만 원 될 것이고요. 500만 원은 1년치인데 7월 1일 날 했으니까 여기 1년치에다가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해야 되겠죠? 12분의 6 안 쓸게요. 12분의 6 그러면 25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이자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차변에다가 얘는 돈을 빌렸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자 비용 얼마 2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해서 25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문제였죠. 자, 이걸 반영하시면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에서 확인 누르시고 2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일 현재 필요한 회계 처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날 300주를 샀네요. 주당 3만원 주고 300주를 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취득 시점에서 관련된 주당 원가 1,000원 주당 원가가 1,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는 32,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12월 1일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0주 주당 한 주당 300주니까 뭐 만원씩이야 되고 3만원
자, 12월 1일 날 거래된 것들에 대해서 자, 12월 1일 날 그 거래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금액을 그대로 다 한번 써보려고 해요. 여기 300주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득할 때 관련된 그 원가가 1,000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주당. 그러면 취득할 때 금액은 3만 원. 여기 관련된 비용 발생한 거는 1,000원. 그럼 총 3만 1,000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요것만 매도가능 증권만 계산을 해보게 되면 300주 곱하기 여기 한 주당 3만 원 계산을 하게 되면 900만 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300주에 대해서 한 주당 지금 1,0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총 30만 원이 되겠죠. 왜 이렇게 나누어서 썼느냐면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여기 900만 원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야 될 것이고 3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다른 영업의 비용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회계에서 여기 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한 부대 비용 별도로 따로 기록하라고 하는 규정은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이 유일합니다. 얘는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계정도 따로 쓰셔야 되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이외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어디에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면서 3만 원에다가 주당 1,000원씩이 발생했다고 하니 지금 주당 발생한 원가는 3만 1,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취득할 때 그래서 3만 1,000원에 한 주당 취득을 했는데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3만 2,000원이래요. 그러면 1,000원이 더 증가한 거잖아요.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얘가 처분되고 매각하는 게 아닌지라 여기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인 1,000원만 한 주당 1,000원씩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공정가치로 평가해 보니까 1,000원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한 주당 1,000원, 합계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이 바로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얘는 자본 계정의 계정이고요. 자본 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잘 구분하라고 꼭 얘기를 해드리죠. 자, 하나 구분을 뭘 해드릴 거냐면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이익도 평가 손실도 이런 손익 계정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도 어디 계죠? 손익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얘도 다 손익 계정,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손익 계정들이라는 거예요. 손익 계정들인데 반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계정만 평가 들어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자본 계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계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드립니다. 요 결과를 갖다가 요거죠.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12월 31일 날짜로요. 자,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 조회를 하시면 여기 123번하고 178번 두 가지 계정이 뜨는데 위에 거는 유동 계정이고요. 밑에 거는 비유동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여기 주로 우리가 쓰는 계정은 보통 비유동증권으로 많이 써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178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0만 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조금 전에 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해가지고서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거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9월 1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1억 2천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시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수령했대요. 해당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월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실제로 사용한 건 취득은 이때 9월 1일 날 했지만 사용 시작이 10월 달부터 했다고 하니 감가상각도 10월 1일부터 적용하라는 말로 들리네요. 그렇겠죠? 자, 근데 이것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거 또는 정부보조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지금 기계 장치 1억 2천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받은 것은 4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12월 30일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될 텐데 기계장치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에서 얼마를 계산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간단하게 여기 1억 2천에 대해서 여기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했으니까 1억 2천을 5년으로 나누게 되면 6천만 원, 600만 원이 나오나요? 1억 2천 나누기 5 하니까 2,400만 원 나오죠? 1년치 감가상각비는 2,400만 원이에요. 그죠? 정액법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얘는 9월 1일이 아니라 기계장치 사용한 것은 10월 달부터니까 12분의 3 해주셔야겠네요. 사용했던 개월수 12번에 3만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하니 자는 곱하기 3 나누기 12 600만 원 나오죠. 자,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우리가 배운 대로 1억 2천에 대한 거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차변에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이 기계장치를 사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좀 국고를 보조했기 때문에 여기 기계장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국고보조금을 상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고보조금의 상각금액은 방법이 똑같으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우선 나누기부터 해야죠. 정의법으로 나누기 5년 해주게 되면 나누기 5 하면은 8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연간.
근데 똑같은 방법이니까 기계장치하고 얘를 12분의 3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래프부터 써보게 되면 200만원 나오네요. 12분의 3. 그럼 200만원 계산된 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차변에다가 국고 보조금, 보조금 2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 2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정부보조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200만원을 다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뭘 처리하면서? 여기 국고보조금 처리하면서. 이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얘는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부터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이 계정에 대한 문제 또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지라, 얘는 제가 TT 2급이나 전산세무 2급 자산 계정에서 그 유형자산 설명할 때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때 거 좀 찾아보셔가지고 참고해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는 12월 31일 날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근데 공장이었었으니까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로 금액은 6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변에 국고보조금, 국가국고보조금 200번대로 여기 200만원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금액 6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감가상각비 도로 빼주라 그랬죠. 감가상각비 도로 200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마무리가 된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네 문제 쭉 한번 같이 회계 처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해당 문제들이죠.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여기서 10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 당 회사는 2022년 9월 귀속 10월 지급 원천징수 신고를 11월 10일에 수행했다. 다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11월 20일에 다음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누락된 사업소득 자료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에 입력하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반영해서 2022년 9월 기속 10월 지급,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수정신고서 작성하며 수정 차수는 1차이고 추가 납부세액은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말은 뭐 길지만 지금 요 해당되는 자료들, 정기급여 신고 자료, 그다음에 중간 퇴사자 자료 입력, 사업소득자 자료 입력,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11월 20일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 자, 이거를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지금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한번 불러와야 되겠죠.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불러오시고요. 날짜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9월 달에 지급을 귀속은 9월, 지급은 10월이라 그랬죠. 지급한 다음 달에 우리가 신고해야지 되는데 얘는 지금 수정 신고를 하는 상황이니까 차수는 1차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숫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두 번째도 나와 있고.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게 누락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뭐 보셨던 것처럼 여기 10월, 11월 20일에 사업소득 자료가 누락됐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정기급여 신고는 11월 10일에 수행했던 거 맞게 들어갔고 중간 퇴사자 자료도 맞게 들어갔는데 지금 누락된 게 얘가 지금 누락된 거야. 사업소득 자료가. 얘를 추가해 주어야 되겠죠. 지급일이 10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금액 강사료 금액은 300만 원 강사료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가산세 계산하라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10일 날 신고하고 나서 20일 날 수정 신고를 하니까 기간은 10일이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이따가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세 미납 일수는 10일로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가산세는 같이 계산할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력한 다음에 가산세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본다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은 해당 사항 없고 퇴직소득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여기 사업소득에 관련돼서 매월 증수 요 칸에다가 인원 한 명께 누락이 됐었네요. 총 지급액은 300만 원이었었고 소득세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3% 해야 되죠. 3, 3은 9 그래서 9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납부세액이 여기 9만 원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TAT 아니 전산세무 2급까지는 이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에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것은요. 여기 지금 미납세액 있죠. 여기다 그냥 쓸게요. 미납세액 곱하기 3%. 요거는 산식들을 외워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미납세액은 지금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에 대해서 3%가 가산세예요. 그러면 2,700원. 예, 2,700원이요. 미납세액은 지금 9만 원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미납 세액에 대해서 그리고 미납세액 9만 원을 납부 안 했잖아요. 미납세액을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써야겠네요. 2.2 만분의 2.2 이건 뭐냐면 미납세액 지금 국가에 납부해야 될 9만 원을 10일 동안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치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 이자의 이자율은 만분의 2.2예요. 아니면 10만 분의 20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9만 원 곱하기 만분의 2.2 계산을 하고 지금 미납했던 날짜 미납 일수가 며칠이라고 그랬었죠? 11월 10일에서 그다음에 11월 20일 날 했다니까 10일이 되겠죠? 10일 동안에 이자는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396원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세 번째는 미납세액에 곱하기 10%랍니다.
그러면 미납세액은 9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10%라면 9천 원이 생기겠죠. 자, 이거를 편의상 제가 기억, 뭐 기억이라고 1이라고 하고요. 얘를 2라고 하고요. 얘를 그냥 3이라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원천징수에 관련돼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요거 두 개 금액 합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금액 계산된 거 합치면은 2,700원하고요. 2,700원하고 396원 금액을 합쳐요.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96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납세액 계산대 10% 해서 계산대 9,000원 있죠. 요거 두 개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미니멈 작은 것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가산세 금액은 여기 3,096원이 되겠죠. 얘가 만약에 계산해서 기간이 길어져서 금액이 커서 얘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10% 계산한 미납세액의 10%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가 될 것이고 얘가 두 개 이렇게 미납 일수 3% 계산한 금액을 합쳐서 이 금액이 더 작다면 이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사실상 산식은 요거밖에 요거 끝이기 때문에 요거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미납세액에 대해서 3% 그다음에 미납일수를 계산한 거 또는 미납세액의 10% 계산한 거 그거 합쳐서 비교해 가지고 작은 거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거는 3,096원이기 때문에 여기 가산세 어디가 있습니까? 가산세 금액에다가 3,096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반영을 하시게 된 거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자료와 의의사항을 토대로 이준혁 4번 16번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입력 하나하나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입력부터 하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 했으니까 나가도 되겠고요.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이 16번이었죠. 16번 이준혁 자료 불러갖고 여기 부양가족에 대해서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서 봐야겠네. 자, 이준혁 본인이고요. 45세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이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세대주라고 돼 있어요. 표시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이준혁 본인 세대주 표시되어 있죠? 오케이. 두 번째 이혁진 아버지네요. 72세 경로우대 공제에 해당되는데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래요. 기본 공제 대상자도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경로 5대 공제도 해당되죠. 그래서 이혁진 60세 이상 경로 5대 60세 이상 기본 공제 대상자 된다고 표시되어 있죠. 맞게 됐네요. 세 번째 최민순 어머니죠. 66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으니 경로 5대는 안 되고 기본 공제 대상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민순 기본 공제 대상자 되어 있고 장애인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장미정 씨 42세 장미정 여동생 그 다음에 자녀 이시연 나머지
다 기본공지 대상자 되고요. 해당되는 사항들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미수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숙은 누군가 봤더니 여동생 34세 소득은 없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서 여기 부양가족은 되지만 기본공지 대상자 부. 그래서 여기 기본공지 대상자 이미숙은 부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자, 우선 부양가족 현황은 다 입력을 맞춰 봤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해 보셔야 되겠죠. 연말정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본인 보장성 보험료 6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본인 거 맞나? 본인 거 맞죠? 보험료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여기서 입력이 안 되나? 자, 그러면 여기는 말고요.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셔서 보장성 보험료 요 칸에다가 해당되는 금액 6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 거에 대해서도 이시연 거로 되어 있죠. 어디 입력이 되어 있나? 이시연 보험료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되네요. 입력할 수 있게 됐는지 프로그램이 얘가 바뀌어가지고서는 지난번에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보장성 보험료 1번 굳이 여기다 입력하지 말고요. 여기다 입력합시다. 60만원 본인 거하고 그 다음에 자녀 거 상해보험료 100만원 해서 160만원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됐고 두 번째 의료비 볼까요?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150만원 질병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어머니 거는 둘 다 의료비에다가 입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질병치료비 100만원 실손 의료보험 40만원 지급받았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입력이 잘 되나 한번 볼까요? 의료비 여기다가 클릭을 하셨어요. 여기 입력이 안 되게끔 돼 있죠. 그렇다면 아까 부양가족 가셔서 의료비 전 의료비가 어머니는 이름이 뭐였었어요? 뭐 치면서 어머니 거죠? 의료비 어머니 거에 대해서 의료비 칸 일반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보청기 구입비 150만원하고 한약비 30만원 합쳐서 180만원 여기다가 F2 눌러서 최민순 식기준서 클릭하시고요. 상호는 필요 없고 의료증빙은 국세청 거 국세청 건수는 한 건 금액으로 두 개 합쳐서 18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 F2 눌러서 배우자 거 얘도 국세청장 거 입력하시면 되겠고 건수는 한 건 금액은 질병치료비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손 의료비에서 받은 금액은 4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의료비도 끝났네요. 80만원 그래서 연말정산 탭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볼까요? 교육비 더블 클릭해서 교육비를
보시게 되면 자녀 이시안 그 방과 후 학교 수업비 70만 원. 70만 원. 이 이시안이 몇 살이죠? 잠깐만. 비환가족 이시안 20세, 14세면은 중학생이겠네요. 중학교. 그러면은 초중고 여기다가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수업비 여기다가 7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복은 한도액이 50만 원까지죠. 그래서 50만 원 한도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해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자녀 유치원 수업료네요. 유치원은 취학 전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겠죠. 유치원 수업료가 250만 원, 합기도장 수업료가 월 단위 실시 1주 5일 수업으로 30만 원. 얘도 마찬가지로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250만 원 유치원 수업비하고 그다음에 30만 원 해서 한도 270만 원 이렇게 교육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280만 원까지 해서 합계 금액이 400만 원 딱 들어가 있죠. 오케이. 요걸 해주시면 교육비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게 뭐가 나와 있나? 기부금 나와 있네요.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나와 있죠. 다시 눌러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여기에서 10만 원 이하 10만 원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 그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자료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자, 월세를 갖다가 입력하려고 봤는데 지금 이 이준혁 씨가 지금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요. 월세공제를 받을 때는 월세공제는 연급여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여야지 월세공제에 대한 항목 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공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자료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공제받을 수 없어요. 7,5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거 입력을 해줘야 되죠. 신용카드 2,50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 회사 경비로 처리한 150만 원은 여기서 빼주셔야지 돼요. 이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거에서는 빼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중고차 구입비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 현금 영수증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중고 자동차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1,400만 원에 대해서 10% 저기 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학기도장의 수업료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치원의 교육비 여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양쪽 다 공제 중복 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총 2,500만 원 중에서 금액이 안 보이니까 2,500만 원 중에서 아까 전통시장 사용분 여기 있죠? 전통시장 사용분은 지금 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2,400 남았는데 2,400에서 150만 원 빼라 그랬죠. 그러면 2,2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나? 여기 중고차 현금 영수증이죠. 중고차 구입비 1,400에서 140, 10%니까 여기 자녀 합기동장 수업료 30만 원 합치면 170만 원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여기다가 17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되겠죠. 네, 주어진 자료 다 반영 끝났네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신용카드 사용일까지 반영을 했고요. 유의사항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 중 이준혁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이준혁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것 같고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이렇게 팁을 하나 줬네요. 근데 총 급여가 7천만 원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 문제에 해당되는 여기 한번 보시면 원천 징수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파일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104회에 대해서 여기 법인 조정에 해당되는 법인 조정 문제를 별도의 그 파일로 녹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